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간밤 뉴욕 증시 마감 특징부터 한번 살짝 살펴볼 텐데 우선은 그래도 이 3대 지수가 약간 혼조세로 갔습니다. 매크로 지표는 괜찮았지만 마지막에 좀 이 관세 협상이 좀 미뤄졌다라는 소식이 약간은 좀 실망감으로 작용한 느낌이네요. 뭐 어쨌든 시작은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 런던에서 하는 거는 뭐 관세와 관련된 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수출 제한 상품과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서로 간의 목적이 좀 명확하거든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히토리를 더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또는 그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사용하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규제 제한을 좀 걸어놨던 것들 좀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어차피 줄다리기 해가면서 일정 부분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장에서는 특징이라고 그러면 레거시 쪽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보여줬었다라는 거, 이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브로맨스로 통했다가 파국에 이르렀다가 약간 좀 봉합되는 느낌, 트럼프가 약간 좀 봐줄게 하는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좀 반등을 좀 많이 해줬다. 뭐 그 정도밖에는 딱히 이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관세보다는 이 수출 통제, 정확하게 쟁점으로 좀 보자면 이 히토류 그리고 AI 반도체 좀 교착 상태를 만들었던 이게 좀 잘 해결이 돼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먼저 하면 또 통화를 하겠다. 또 이런 약간 먼저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자, 이어서 애플 이 WWDC 이야기도 좀 주요하게 작용이 됐는데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보자면 시간에서 1.2% 하락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주가 하락을 이끌었을까요? 뭐 기대가 없었고요. 첫 번째는 기대가 없었는데 내용이 실제 더 없었던. 뭐 이제 거기서 발표한 거는 OS 통합 관련된 거, 네이밍 통합하는 내용, 그 다음에 뭐 통번역 관련된 거. 이건 사실 뭐 애플이 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 스페셜한 이슈는 전혀 없고 나왔던 내용들 자체가 너무 일반화된 내용들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 그래서 뭐 이번은 사실 기대감도 없었지만 사실 실상 열어보니까 내용도 별게 없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반응을 뭐 크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애플이 안 그래도 저도 좀 약간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신제품이 없으면 AI 쪽에서 뭔가 반짝하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AI 쪽에서도 조금 약했다고 보실까요? AI가 지금 애플이 뒤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협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애플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AI 소프트웨어 개발하겠다고 해서 단번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애플은 이번 WWDC 같은 경우는 뭐 큰 기대도 없었지만 역시 결과 역시 비슷하게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나 좀 작년과 좀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WWDC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여전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벌써 이제 눈앞에 고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3거래일 연속 1조 원을 넘는 또는 1조 원에 달하는 그런 유입이 들어왔는데 환율 영향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슈도 있을까요? 일본 장의 어떤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고요. 이제 국장에 있어가지고 그 유동성의 단초를 제공한 거는 원화 강세고요. 원화 강세를 통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6월 들어와서 사기 시작했고, 거의 한 3, 4거래일 동안에 4조 원대의 순매수를 지금 기록한 걸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또 예고된 유동성이 있죠, 지금. 신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경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차후에도 이제 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이제 예고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은 실적 장세 이러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 유동성은 갑자기 뭐 좋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달라지는 패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일단 원달러 환율이 우선 스타트를 끊었다는 걸 전제로 놓고 보면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환율 베팅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럴 때가 사실은 저같이 숫자 따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근데 숫자 따지기 시작하면 쳐다만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일정 부분 내러티브에 편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이게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의 개선은 아니다. 약간 그런 것보다는 유동성 이슈가 좀 더 크게 작용한다. 조금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지수는 잘 가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자, 그럼 혹시 이 원달러 추이가 지금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 뭐 강해질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연말 정도 가면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1,300원대 초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그 베팅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들이 여전히 환율 베팅일 가능성이 좀 많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같은 반도체라고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그 외국인 수급을 보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월 20일 전후부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딱 보셔도 5월 말, 6월 초부터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시점부터 원화가 리바운딩을 했다가 다시 재차 이제 원화 강세로 반전이 되는 어떤 그림이 나올 때부터 들어왔던 거거든요. 5월 초에 원화가 우리 그 5월 초 연휴 기간에 원화가 100원 정도가 급하게 빠지면서 1,430원, 40원에서 1,350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거기서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전혀 외국인들이 입지를 하지 않다가 여기서 재차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의 어떤 패턴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그 시점을 보면은 6월 초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환율 자체도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단계 하면서 원화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베팅은 환베팅의 성격이 좀 강하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 또 이제 추경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또 2차 추경이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계속 진행이 중이죠. 이 수혜주 특히나 지역 화폐주 쪽이 많이 좀 이제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기적인 모멘텀에 그칠까요? 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역 화폐에 관련된 주식은 좀 제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다들 아시잖아요. 지역 화폐 하면은 딱 떠오르는 회사, 이제 코나 이런 회사. 대통령 당선된 다음 날 장 열리면서 바로 상한가 들어갔고, 그 다음 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이, 당선자가 아니죠. 현 대통령이,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분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임기 내내 내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역 화폐의 어떤 육성이나 활성화를 계속 도모할 거다라고 그러면 미래 성장성에 대한 어떤 베팅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또 이번에 또 추경이 한 30조 이상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그 국민 보조금, 뭐 지원금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나오는 돈이 코로나 때 풀린 거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 풀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면은 사실 또 이 상승이 일정 부분에서 제한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현 대통령의 어떤 서양상 지역화폐 이쪽이 위축되는 것보다는 좀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확실히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흐름을 가진 섹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 따라서 또 정책주들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실용주의 외교 이쪽이 또 상당히 중국 관련 이런 수혜주들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는데 이 엔터 그리고 화장품주까지 특히나 뭐 엔터는 요새 재료가 굉장히 많죠. 일단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명확한 친미, 반중, 반러의 어떤 스탠스를 취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약간 정치적인 어떤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경제에서 중국 내지는 중국 범죄에 들어가는 홍콩, 싱가포르, 뭐 중국 본토 이런 쪽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여전히 그 미국보다는 좀 큰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교적 그래도 그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있어가지고 협력을 많이 모색을 하는 지금 새로운 정권의 어떤 출현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중국 관련돼 있는 섹터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제가 계속 올 초부터 강조했었던 건데 과거의 한한령 때처럼 그 사드 보복을 한다고 우리나라 기업들 뭐 핍박하고 하던 짓을 지금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강성 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자기의 어떤 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를 적대시하는 세력을 최소화시키려고 그러면은 한국에 대한 스탠스가 이전보다는 달라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갖다 염두에 뒀을 때는 이쪽을 종합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대중 관련돼 가지고 비즈니스 특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엔터라든지 과거에 굉장히 강했었던 화장품 섹터라든지 이런 쪽은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고요. 요즘 또 시진핑 관련해 가지고 뭐 설왕설래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에이펙 정상회담에 중국의 최고 수장이 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그런 거 그 에이펙에 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산업들 엔터, 화장품 또는 대중 비즈니스를 하는 쪽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적대시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 작년 대비로 해서는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관련주들까지 좀 움직여가면서 이 앞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변화도 같이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근데 텐센트가 또 하이브가 가지고 있던 SM 지분을 그대로 인수를 했었죠. 이게 좀 본격적인 시동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찌됐든 SM의 위상이 과거만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국내 4대 엔터사 중에 하나인데 2대 주주로 거기 등극했다라는 거는 한국 시장, 특히 한국 엔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영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노이즈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열리는 분위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 없다고 하는 한한령을 어떤 식이든 간에 이제 서서히 제거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준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확실히 그래도 이번에 텐센트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주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손을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 6월 2주차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뭐 CPI, PPI, 물가 일단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추가로 봐야 할 지표들이나 뭐 전망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앞서 유동성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지표들이 아주 이상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거의 무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에 동그라미를 제가 2개를 쳐놨습니다. 그 앞에 동그라미가 코로나 팬데믹 시절의 동그라미고요. 그다음에 뒤에 동그라미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통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도 이렇게 어떤 스페셜한 문제가 쇼크가 생기게 되면은 달러가 초강세가 나오고 기타 통화는 약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화가 굉장히 약세였던 시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원화는 계엄령 전후해가지고 1,500원 근처까지 갔었고 굉장히 글로벌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이게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게 될 때는 그 시점에서 페드에서 기습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동성 공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선 여기서 다시 우리한테 반등을 줬던 계기가 뭐냐면은 관세를 강행을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를 줬고요. 그 뒤에 원화 초강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한국 정부가 유동성을 풀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차트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밑에서 올라올 때 처음 올라올 때 그 모양을 보시면은 밑에서 잠깐 올랐다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밑에서 올라온 폭이 거의 V자로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이 옆으로 기는 시점에서 움찔거렸거나 그 당시에 파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더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이게 유동성의 힘인데 이번에 그렇게 된다라는 걸 단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패턴이 모양이 좀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장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정책 변화에 있어가지고 돈을 푸는 것도 있지만은 정책의 변화,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주주 환원,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대주주의 어떤 의무를 갖다 강조하는 그런 패턴에다 지배구조 개편 이슈 같은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확실히 이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지금 상황이 명확하게 좀 대비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삼성전자가요, 현재 외국인 비중이 아직까지는 좀 약간 팬데믹 수준으로 많이 낮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재 강세 판단 단기적으로 그냥 끝날 거라고 보실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원달러를 저는 연말까지 더 좋게, 그러니까 원화가 더 강세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해서도 어쨌든 외국인들은 들어올 거다. 근데 삼성전자 주가하고 하이닉스 주가의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그 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을 베이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의 어떤 편승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는 유동성의 힘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HBM 쪽에서 어떤 틈을 연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 폭 자체는 어쨌든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도일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가 HBM 말고 또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찾으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 쪽입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파운드리 자체, 그 사업부 자체는 자생력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사를 해야 되는데, 분사를 해서, 이거를 뭐 그냥 네가 알아서 사라 이렇게 하면은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분사를 하되 삼성전자가 지배주주 역할을 할지 몰라도 그건 최대주주를 고집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근데 어쨌든 그 제가 말씀드린 건 경영권을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내 거라는 그 고집보다는 같이 경영을 하면서 키운다라는 측면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빅세븐 기업들 그쪽에 펀딩을 받아가지고 파운드리를 갖다가 별도로 분사를 해서 이거를 나스닥 상장을 시키는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가져가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선일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는 생각 이상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유동성의 힘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여기서 뭐 올라가면은 한 20%? 뭐 30%는 유동성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정말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궁금하실 만한 지점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용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